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우리 사회 논쟁의 중심에 우리가 과연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젊은이들 과연 우리 사회가 평등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놓고 얘기할까 합니다. 오늘 그 전남대학교 역사 동아리 광희 회원들을 모셨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 사회가 과연 평등한지라는 주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에 신입 회원이 오셨는데 먼저 자기소개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 콘텐츠 제작팀의 김선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희에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광희에서 리포터를 맡고 있는 이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희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사회가 과연 평등한 사회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약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행복한가를 물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아직은 불평등한 사회라고 지금 불평등하다?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평등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나 아직 예전이라는 기준이 언제일까? 예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이전 한 뭐 전후 시대? 전후 시대? 네, 아니면 뭐 개화기 시대?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평등 사회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나 아직까지는 완전한 평등은 이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꽤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리천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가 꽤 더럽고 혹은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딸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딸 한 명의 문제라면 뭐 진짜 그 딸의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혹은 아빠를 잘 만나서 백을 잘 탔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당에서 서로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나경원 의원의 딸 아들, 뭐 김성태 의원의 딸, 뭐 황교안 대표에도 뭐 아들, 딸 뭐 다 의혹들이니까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반드시 이게 다 팩트 체크가 돼서 뭐 능력이 좋은데 폄하가 당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국민들이 다시 봐줘야 되는 거고 또 정말로 부모의 직위를 이용했던 자녀들이 있다면 그거는 또 다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뭐 이번 사건에서도 이렇게 평등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느꼈지만 그 전에도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일단 앞서 말했듯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사회적 인식도 안 좋고 복지가 덜 됐다고 느꼈어요.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이 반대해서 오히려 장애인 학생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사정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장애인 학교가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걸 통해서는 여전히 이런 지위가 있는 약간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의 자신의 이익에 벗어나는 행동이나 뭐 정책에 의해서는 반대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이 결국엔 불평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의 그 이해관계나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네. 그러면 조국 사태를 보면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언론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네.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된 뉴스가 그 후보자 지명일부터 한 달 동안 지면이란 메인 뉴스 기사가 약 3,000개였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기사들이 다 이제 확인된 내용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다 카더라식 이렇게 의혹만 보도하는 기사들이었다는 거에 있어서 약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기자들이 했던 질문들을 봤더니 스스로 무슨 수저라고 생각하냐, 사퇴를 안 하는 것도 특혜가 아니냐, 영국에 유학 중에 주소를 안 옮긴 것도 위장 전입 아니냐 같은 너무 수준이 낮은 질문을 하지 않았나 해서 그거는 그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제가 해명만 좀 하면 아, 그쵸. 그때 이제 간담회는 국회 출입기자, 특히 네네. 민주당 출입기자로 한정을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계속 해왔던 팔로우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취재 관행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조국 사태 어떻게 봤어요? 제가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의혹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싶어요. 네.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가짜 뉴스가 조국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 달간의 그 나라 자체를 통째로 흔들어 놓고 국민들을 분열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뉴스 자체가 사실 검증이 아니라 무조건 의혹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사태 보면은 불법적인 모습은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 이게 특정 정치인의 자녀였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기회를 잡았다는 모습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좀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어떤 부분이 가장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뭐니 해도 교육 분야에서 왜요? 가장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 2003년이나 2004년부터는 2010년까지 외국에서 3년 살고 들어오면 서울 시내 사립대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3년이요? 네, 3년 정도. 8년이 아니라? 8년이.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하여튼 그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음. 그 특별 전형이 있었는데 이는 그 많은 고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받고 이유는 고소득층 간에 서로에 대한 품앗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교육 정책을 바로잡는 정하는 사람들이 모두 기득권 세력이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기득권 중에 자녀들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높다 보니까 네. 실제로 대학교 재학 중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겠죠. 수민 씨는 어때요? 이 뭐 교육 분야에 대해서 아니, 제 생각에 저는 원래는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그 지역 차별에서 오는 불평등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광주에 있다 보니까 이 뭐라 해야 되죠? 호남에 대한 지역 차별 그리고 여기서 오는 불평등이 꽤 많다.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젊은 제 친구들 또래 사이에서도 전남대학교 다닌다 하니까 너 민주당이겠네? 약간 이러는 거? 홍어 좋아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도 그래요? 네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보는데 지금도 있다면 네, 좀 충격적인데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성향을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교육 분야. 물론 이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회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평등하나 거기에 있어서 뭐 소위 말하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에서 조건에 있어서는 평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있는 자식, 소위 말하는 있는 자식이 이제 더 높은 대학을 간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서 조금 더 불평등하지 않았나. 계층 이동 기회 자체가 좀 줄어든 것 같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그 기회가 줄어든 거는 맞지만 그 아예 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엄청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뭐 출세를 한다는 의미인데 과거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엄청 힘들었다는 말인 거죠. 말을 풀이했을 때. 근데 지금도 가능성은 없지 않고 자신의 노력이 있으면 그 기회는 언젠가는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자신의 자녀들한테 그 기회를 물려주고 싶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는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서 꼭 굳이 내가 계층을 이동해서 기득권층이 돼야 하나 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자본으로 계층이 나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계층 이동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에는 단순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미꾸라지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돌아다니잖아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미 그런 자본이나 뭐 사회적 지위가 많이 투영되었기 때문에 높은 계층만의 리그, 낮은 계층만의 리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동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86세대가 이제 기득권층이 됐다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차례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86세대 분들의 그 민주화 운동을 이룩하고 한국 경제 발전에 대단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룩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특혜로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이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불합리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그 권리를 유지하는 데만 노력을 쏟기 때문에 과거의 86세대는 권력의 독점이나 독재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비판하고 투쟁을 했던 세대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똑같이 기득권층이 돼서 지금 똑같이 부조리함과 불평등을 대물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배신감과 좀 안타까운 시선이 가는 것 같고요. 86세대가 그 20대들이 향후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그 토대를 마련해줬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동년배 86세대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았다는 말들을 하거든요. 가끔 할 말은 다 하고 살았다. 그런데 할 말은 다 하고 나서 졸업을 하니 직장이 있었다. 그때 당시 경제 사정에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항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기득권층에 편입돼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만 추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86세대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1%가 됐건 2%가 됐건 자기가 젊었을 때 부르짖었던 가치와 지금의 현재 행동이 다르다면 좀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불평등 이야기하니까 사회 계급적인 부분 그다음에 부의 편중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양성평등 문제 남녀 차별의 문제 너무 복잡하고 큰 문제니까 간단하게 현재도 양성차별이 어떻게 좀 심각한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했으면 좋겠는지를 짤막짤막하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소윤 씨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우리 사회가 꽤 양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여성이라서 차별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여성이기 때문에 받았던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고 남성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양성평등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미래에는 나아가서 뭐 남녀 이렇게 두 성 외에도 그 제3의 성이나 젠더들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때요? 저도 가도기적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서 예. 서로가 받았던 특혜를 막 인정하고 예. 역할의 차이에 대한 거를 좀 더 받아들였으면은 양성평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남녀의 어떤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해 나가면서 서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네. 그런 사이가 제발 됐으면 좋겠네. 자, 우리 오늘 그 짤막하게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걸 허심탄회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허심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